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9월의 어느 날, 이순옥 할머니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할머니는 능숙한 손길로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 음식들을 보자기에 싸서 바구니에 담았죠. 멀리 도시에서 내려온 아들 김영환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 함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길이 많이 험해졌네요. 김영환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나야 이 길을 수십 년 걸어왔는데 뭐가 험하다고 그러니? 할머니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해마다 이 길이 더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산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먼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김영환과 가족들도 차례로 절을 했죠.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할머니는 묘 주변을 살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가 이상하세요, 어머니? 김영환이 물었습니다. 요 며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봉분 뒤쪽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간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최근 내린 장마로 인해 봉분 뒤편의 흙이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면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부분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봉분 옆쪽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기어 나왔습니다. 검은 구렁이 한 마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죠.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뱀이야.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뱀은 사람들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죠. 뱀의 눈빛이 묘하게 맑고 영롱했습니다. 할머니는 뱀을 보며 오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옛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죠. 조상님들이 뱀의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머니, 빨리 피하세요. 김영환이 할머니를 끌어당겼습니다. 뱀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봉분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뱀이 사라진 자리를 자세히 보니 비에 씻겨 내려간 흙 사이로 무언가 어두운 구멍 같은 것이 보였어요. 저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손자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쪽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봉분 뒤쪽에 움푹 패인 곳이 있었고 그 안쪽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마치 땅속에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상하네. 이런 일이 있을 리가.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영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뱀의 등장과 이상하게 드러난 구멍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이순옥 할머니는 그날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그 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그 맑은 눈동자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상민아, 너도 그날 본 거 맞지? 할머니는 오랜 친구인 이상민을 찾아갔습니다. 이상민은 70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는 할머니보다 3살 정도 어렸지만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죠. 그래, 분명히 봤어. 그런데 보통 뱀이 아니었어.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사람 같더라고. 무서우면서도 신기했어. 나도 그 생각이야. 그리고 봉분 뒤에 드러난 구멍도 신경 쓰여. 이상민은 담배 한 대를 꺼내 물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호가 혹시 내 시아버지 묘 조성할 때 특별한 일 없었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전 일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글쎄,
그때 나도 젊었고 시어머니께서 모든 걸 주관하셨으니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죠.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휘잉.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마당 한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그쪽을 바라보니 또다시 검은 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머,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뱀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이상민과 함께 다시 선산을 찾아갔습니다. 낮에 보니 어제보다 더 확실하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죠. 여기 봐, 순호가. 이상민이 봉분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구멍이 생각보다 깊어 보여.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전 제사 때보다 더 많은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구멍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땅 속에서 무언가가 흙을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들도 이상해. 할머니가 무덤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곳은 푸른데 여기만 누렇게 말라 있어. 이상민은 무릎을 꿇고 구멍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호가 이거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할머니도 조심스럽게 구멍 가장자리에 엎드려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손전등을 비춰보니 분명히 무언가 딱딱한 것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뱀이었죠. 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구멍 가장자리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특정 지점에서 멈춰서서 꼬리로 땅을 톡톡 쳤어요. 저기를 보라는 건가? 이상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와 이상민은 뱀이 가리킨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구멍의 가장자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 있던 것의 모서리가 살짝 드러나 있었어요. 혹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래에 뭔가 묻혀 있는 건 아닐까? 뱀은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꼬리로 가리키더니 사라졌어요. 이상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순호가 이거 혼자서 확인하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 더 많은 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영환이한테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있어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와 이상민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비밀이 그 땅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며칠 후 김영환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그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선산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김영환이 할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머니는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이웃들한테서 소문을 들었는데 요즘 우리 선산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더군요. 뱀이 나타나고 밤에 이상한 소리도 난다고 하고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법률 일을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봤어요. 이런 일들이 방치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이상민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상민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환이 왔구나. 이상민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마침 잘 오셨네요. 선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상민은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언의 소통이 오갔죠. 영환아, 실은 며칠 전에 내 어머니와 선산에 다시 가봤어. 이상민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영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사 때 봤던 그 구멍 말이야. 비가 더 와서 흙이 많이 씻겨 내려갔는데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환아, 내 아버지 묘를 조성할 때 일을 좀 얘기해 줄까? 김영환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네, 듣고 싶습니다. 그때가 30년 전이었지. 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급하게 묘 자리를 정해야 했어.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풍수를 보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어. 그 자리가 명당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지.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나요? 김영환이 궁금해했습니다. 이상민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때 풍수쟁이가 말하기를 이 땅 아래에 예전부터 뭔가 묻혀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파기 전에 간단한 굿을 했었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무당이 와서 땅을 살펴보더니 여기엔 오래된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했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김영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영환아. 이상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알아. 선산 주변에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 근처에 부자 집안에 큰 무덤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부자 집안의 무덤이요? 조선 후기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양반가의 무덤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파헤쳤다고 해. 그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더라고.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무덤이 파헤쳐진 후에 마을에 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해.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김영환은 점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묘가 그 위에 조성된 건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드러난 그 구멍을 보면, 어머니, 그렇다면 더더욱 정확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을 그냥 두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상민이 김영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환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어떤 일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어. 하지만 김영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률가로서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성향 때문이었죠. 아저씨, 저는 이 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 구멍 안에 정말 뭔가 있다면 확인해 봐야죠. 할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묻어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날 밤 이순옥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이상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이순옥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이상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혼자서라도 확인해 봐야겠어.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선산까지 가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걸어온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선산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먼저 남편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혼자 와서 이런 일을 확인해야 하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이슬이 내린 풀잎들이 할머니의 치마를 적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켜고 봉분 뒤쪽의 구멍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할머니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민과 함께 확인했던 그 구멍이 더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내린 비로 인해 더 많은 흙이 씻겨 내려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구멍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춰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깊었어요. 손전등 빛이 닿는 범위로는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깊을 줄이야. 할머니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에서 긴 나뭇가지를 찾아 구멍 안으로 넣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로도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게다가 구멍의 가장자리가 계속 부스러져 내리고 있어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보니 또 그 뱀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큰 뱀이었는데 머리 부분에 특이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뱀은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구멍 주변을 돌았습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구멍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꼬리로 가리켰습니다. 위험하다는 뜻인가? 할머니가 뱀에게 물어보듯 말했습니다. 정말로 구멍 가장자리의 흙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가까이 가면 발을 헛디딜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무 위험해. 뱀은 할머니가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나무 아래로 기어가서 특정 지점을 꼬리로 가리켰어요. 할머니가 그곳으로 가보니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오래된 돌비석 같은 것이 반쯤 흙에 묻혀 있었어요. 비석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은데 할머니가 비석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영환이한테 정확히 이야기해야겠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며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곧바로 김영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환아, 오늘 시간 되면 좀 와줄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시네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직접 와서 보여줄 게 있어. 김영환은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깊은 구멍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직접 봤어. 하지만 너무 깊고 위험해서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더라고. 김영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함부로 건드렸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가 아는 토목 전문가와 문화재 전문가에게 연락해 볼게요. 정식으로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을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 괜히 소문이 나면 마을이 시끄러워질 거야. 김영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하겠어요. 사흘 후 김영아는 약속한 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선산을 찾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고고학자 박민수 박사와 토목공학과 교수인 최진호 박사, 그리고 지질조사 전문가 한 명이 함께 왔어요. 어머니, 전문가분들 모시고 왔습니다. 김영환이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문가들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할머니. 이런 일은 정확히 조사해 보는 게 맞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일행은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구멍을 본 전문가들은 즉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상당히 큰 공동이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진호 박사가 구멍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할머니가 발견했던 돌비석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 비석, 흥미롭네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김영환이 궁금해했습니다. 안장지 그리고 하동 정씨 세장지라고 되어 있네요. 정씨 집안의 매장지라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씨요? 우리는 김씨인데.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마을에 옛날에 정씨 대감 집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하투시 레이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질조사 전문가가 장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레이더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영환 아버지의 관 아래 약 2m 깊이에 훨씬 더 큰 관이 묻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상합니다. 박민수 박사가 레이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래쪽 관이 위쪽 관보다 훨씬 크고 매장 양식도 다릅니다. 조선 후기 양반가의 관 같네요. 최진호 박사가 안전장비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발굴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김영환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확히 알아보자. 계속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흙을 제거해 나갔어요. 오후가 되자 김영환 아버지의 관이 완전히 드러났고 그 아래에서 정말로 다른 관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있었네요. 김영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래쪽 관은 위쪽 관보다 훨씬 크고 정교했습니다. 나무의 질도 달랐고 관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박민수 박사가 관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관의 양식으로 보면 조선 후기, 아마 18세기 후반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히 높은 신분의 분이었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네요? 김영환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박민수 박사가 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이 관 주변의 흙층을 보면 한번 파헤쳐진 흔적이 있습니다. 최진호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매장된 후에 다시 파서 이곳에 옮겨온 것 같네요. 그때 이상민이 뭔가 떠오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제 생각나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이 근처 정씨 대감 무덤을 파헤쳤다고 하더다고. 정씨 대감이요? 박민수 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하동 정씨 집안에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분이었는데 일본 놈들이
보물을 찾겠다고 무덤을 파헤쳤다는 거야. 그 후에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 묘자리를 정할 때도 조심스러워 하셨다고. 박민수 박사가 관 옆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매장된 것 같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한문으로 쓰여 있었고 사진들은 흑백이었어요. 이 편지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편지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하동정씨 대감의 무덤을 파헤쳤고 그 후 마을의 흉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 대감을 이곳에 다시 안장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정씨 대감님이 원래는 다른 곳에 묻혀 계셨는데 일본인들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진 거군요. 김영환이 말했습니다.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묘 아래에 계시게 된 건가 보군. 급하게 안장하느라 제대로 된 자리를 찾지 못했을 거고. 박민수 박사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정씨 대감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시니 후에 이 땅을 쓰는 이들은 반드시 예를 갖춰 모셔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김영환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집안 조상님인데.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땅을 쓰고 있으니 우리가 책임져야지. 정씨 대감님께 제대로 예를 갖춰드려야 해.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다른 집안 조상님이시지만 우리 땅에 계시니 예의를 갖춰야죠. 박민수 박사가 편지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경호 대감의 묘가 파헤쳐진 후 마을에 흉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이상민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정경호, 그분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정 대감님이 맞아. 어떤 분이셨나요?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 지역 현감을 지내신 분이야.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 가뭄이 들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백성들을 도우셨다고 하더라고. 자손들이 독립운동하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조상묘도 돌보지 못했나 보군. 박민수 박사가 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한 관을 쓰셨군요. 당시 높은 관직에 계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최진호 박사가 관 주변의 토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매장 위치에서 이곳으로 옮겨올 때 상당히 급하게 진행된 것 같네요. 제대로 된 풍수나 절차를 거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맑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날씨가 갑자기 변하네요. 지질조사 전문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대감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상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순호가 옛날부터 이런 일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발굴 현장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여러 마리의 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크고 작은 뱀들이 관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머! 할머니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뱀들은 사람들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을 둘러싸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마치 정대감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뱀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김영환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뱀들이 정대감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민이 편지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뱀이 많이 나타나면 조상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적혀 있네. 정대감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었고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진호 박사가 안전을 고려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둬도 될까요? 정대감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박민수 박사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달이 가장 밝은 밤에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내고 정중히 예를 갖춰 모셔야 영혼이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김영환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보름달이 내일 밤이에요. 할머니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드리자. 비록 우리 집안 조상님은 아니지만 같은 땅을 쓰는 이웃으로서 예의를 갖춰야지. 이상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 정 대감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마을 백성들을 많이 도우셨다고 하니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해. 뱀들은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밤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전문가들은 관을 임시로 보호하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밤의 제사를 위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준비해 두었죠. 내일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어.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정 대감님께서 이 마을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마을 사람들도 함께 예를 갖춰야 할 것 같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자서 할 일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성껏 모셔드리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집안 조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그리고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의 연장자들은 모두 정경호 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 마을이 다른 곳보다 살기 좋았다고 들었어.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를 갖춰 모셔야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일 밤 제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여 정대감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로 한 것이죠. 보름달이 떠오르는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선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제사 준비를 했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정경호 대감을 위한 특별한 제사상이었기에 평소보다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마을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김영환이 제사용품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그럼 정 대감님께서 이 마을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선산에는 이미 이상민과 박민수 박사 그리고 마을에서 민속학을 연구하는 이수진이 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연장자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30여 명이 모였어요. 할머니, 편지에 적힌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수진이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서 온 산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굴 현장은 임시로 천막을 쳐서 보호해 두었는데 달빛이 천막 사이로 스며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마을 이장이 먼저 나서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경호 대감님, 저희 마을을 돌봐주신 은혜를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정중히 예를 올리겠습니다. 할머니도 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정대감님, 저희가 몰라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비록 다른 집안이지만 같은 땅을 쓰는 이웃으로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장의 절이 끝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뱀들이 조용히 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정대감의 영혼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김영한도 아버지와 정경호 대감께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정대감님, 저희가 몰라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연장자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진심으로 예를 갖췄어요. 각자 조상들로부터 들은 정대감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편지에 적힌 절차에 따라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화수를 뿌리고 향을 피워서 영혼을 정화해야 해요. 할머니가 정화수를 들고 관 주변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 응답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향을 피우자 달콤하면서도 신성한 냄새가 주변에 퍼졌습니다. 뱀들도 향 냄새를 맡는 듯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마을 이장이 대표로 축문을 읽었습니다. 정경호 대감님, 일제강점기에 겪으신 억울함과 고통을 저희가 늦게나마 위로해드립니다. 대감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마을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관 위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달빛이 관에 모여서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박민수 박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관에서 나는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그 빛이 하늘로 향하는 기둥처럼 보였어요. 마치 정경호 대감의 영혼이 승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대감님, 이제 편히 가세요. 저희 마을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거센 바람과는 달리 따뜻하고 온화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정경호 대감이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뱀들도 변화했습니다. 관 주변을 돌며 조용히 절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수진이 마지막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정대감님을 다시 정중하게 안장해 드려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예법에 따라서요. 마을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식으로 안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제사를 지내드리죠. 관에서 나던 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 전체에 은은한 빛이 남아 있었어요. 박민수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불안하고 무서웠던 느낌이 사라지고 평온하고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대감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시고 저희 마을을 지켜봐 주세요. 새벽이 다가오자 달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해결된 것 같네요.
이상민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영한도 아버지와 정경호 대감 모두에게 마음의 빚을 갚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매년 정 대감님께도 마을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드려야겠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웃으로서 당연한 예의니까.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로웠어요. 새벽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며 온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밤새 진행된 의식이 끝나고 나니 공기가 한층 맑고 상쾌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덤 앞에 서서 아침 해를 바라보며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네요. 이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밤새 신비로웠던 현장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불안했던 기운은 온데간데였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만이 감돌았어요. 김영하는 어젯밤의 경험을 되새기며 마음속 깊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전통과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래, 영환아. 우리가 사는 땅에는 모두 역사와 이야기가 있어. 그걸 존중하고 이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야. 할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발굴 현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경호 대감님을 정식으로 다시 안장해 드려야겠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겠어요. 마을에서도 매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기념비도 세우면 좋겠네요. 이상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신기하네. 어제까지 시들어 있던 풀들이 다시 푸르러지고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전까지 누렇게 말라있던 무덤 주변의 풀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싱그럽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생명력이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요. 연못에서 물이 다시 나고 있네요. 오랫동안 마른 채로 있던 작은 연못에서 물이 다시 솟아나고 있었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천천히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는 이 연못에서 항상 물이 흘렀었는데 언제부턴가 말라 있었어. 정대감님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네. 연못에서 솟아난 물은 작은 개울을 만들며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물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연못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작은 새끼 구렁이 한 마리가 물가에서 나와 몸을 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뱀은 전에 봤던 뱀들과는 달랐습니다. 몸집이 작고 순수한 빛을 띠고 있었거든요. 새 생명이 태어났네요. 이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새끼 구렁이는 마을 사람들을 한 번씩 바라보더니 천천히 연못 주변의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고 가는 것 같았어요. 김영한이 아버지와 정경호 대감 두 분의 묘 앞에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정 대감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할머니도 남편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오랫동안 고생했어. 이제 정말 평안히 쉬어. 정 대감님도 제대로 모시게 되었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차례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정경호 대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연못 주변에서는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희귀한 들꽃들이 물을 맞으며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보라색, 노란색, 흰색의 작은 꽃들이 새벽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꽃들은 처음 봐요. 이수진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박민수 박사가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학술 자료로 남겨두는 게 좋겠어요. 마을의 역사이자 후손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거예요. 마을 이장이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는 매년 추석에 정 대감님께도 제사를 지내드리기로 하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마을을 지켜주신 분인데 당연히 모셔야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멀리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시작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선산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연못을 바라보니 새끼 구렁이가 물 위에 떠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잘 있어라, 작은 친구야. 이 땅을 잘 지켜주렴. 산길을 내려가며 김영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후손들에게도 전해주셔야겠어요. 우리 가족과 마을의 소중한 역사니까요. 그럼 꼭 그래야지.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은 연못에서 가져온 물을 작은 병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연구자료로 정리해서 후세에 남기고 싶어요. 우리나라 전통의 지혜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니까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김영환은 전통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기로, 이상민은 마을의 예시야기들을 더 열심히 보존하기로, 이수진은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다른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젯밤 선산에서 이상한 빛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궁금해했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어. 우리 마을에 평화가 찾아온 거야. 그날부터 마을에는 정말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마른 우물에서 다시 물이 나기 시작했고 병든 나무들이 새 잎을 틀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작은 갈등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선산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웠던 의문이 이해와 화해로 바뀌고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없이 평안했거든요. 그리고 연못의 작은 구렁이는 계속해서 그 땅을 지키며 새로운 생명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의 순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경호 대감의 영혼도 이제 편안히 쉬시며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다른 집안이었지만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셔진 그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오래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